넷플릭스에서 영화 고르다가 30분 넘게 스크롤만 하다 포기한 적 있으신가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극대화자와 만족자. 극대화자의 44%가 우울 증세를 보였습니다. 7배 차이입니다. 재물 24가지 진열하자 사람들은 더 많이 몰렸지만 구매는 10배 줄었습니다.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 그게 오히려 만족을 떨어뜨립니다. 만약 그때 다르게 선택했다면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만 아름답게 상상하죠. 300만 원 올랐는데 동료는 500만 원. 갑자기 기쁨이 실망으로 바뀝니다. 선택지가 많아서 괴롭다면 강제로 줄이면 됩니다. 충분히를 입버릇으로 만드세요. 100점을 기대하면 90점도 실망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별은 지금 당신이 올려다보는 바로 그 별입니다. 이건 당신이 우유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뇌가 애초에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은 그 마음의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솔직하게 예 아니오로 대답해보세요. 나는 넷플릭스에서 뭘 볼지 고르다가 포기한 적이 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도 100% 확신이 없어서 사귀지 않은 적이 있다. 나는 맛집 찾는다고 10분 넘게 리뷰 검색한 적이 있다. 쿠팡에서 최저가 찾느라 결국 그날 못 산 적이 있다. 예가 많으신가요? 적으신가요? 세계적인 심리학자 베리 슈어츠는 2002년 대학생들을 모아 이런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예가 많은 순서대로 상위 25%를 극대화자라고 불렀고 하위 25%를 만족자라고 불렀죠. 극대화자는 뭘까요? 항상 최고의 선택을 찾으려는 사람입니다. 만족자는요? 충분히 괜찮은 선택이면 만족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들이 졸업 후 어떤 인생을 사는지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만족자들의 평균 연봉은 7천만 원이었지만 극대화자들은 8,500만 원. 만족자들보다 20%나 더 벌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이 우울증 위험도를 측정해 본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만족자들은 6%만 우울 증세를 보였지만 극대화자들은 44%가 우울 증세를 보였습니다. 7배 차이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돈은 더 많이 벌지만 행복은 7배 더 적은 삶. 왜 이런 역설이 생기는 걸까요? 이건 당신이 욕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완벽주의자여서도 아니에요. 선택지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하면 됩니다. 2000년 캘리포니아의 한 고급 식료품점입니다. 심리학자 시나 아이엔가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과일잼을 시식하게 합니다. A 코너에는 잼을 6가지만 진열했고 B 코너에는 24가지를 진열했죠. 어느 쪽에 사람이 더 많이 몰렸을까요? 당연히 24가지 쪽이었습니다. 행인의 60%가 멈춰섰죠. 6가지 코너는 40%만 멈춰섰고요. 아무래도 선택지가 더 많으니까요. 그럼 시식은 얼마나 실제 구매로 이어졌을까요? 놀랍게도 24가지 코너에서 시식한 사람들은 단 3%만 잼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6가지 코너에서 시식한 사람들은 30%가 잼을 구매했죠. 10배 차이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24가지 코너에 있던 사람들의 뇌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역시 딸기잼이 맛있어. 근데 옆에 블루베리도 있네. 저기 무화과도 있어. 그럼 라즈베리는? 아니 잠깐, 체리도 있네. 뇌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러다 결국 뇌는 이런 결론을 내리죠. 아, 몰라. 나중에 사야겠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택의 역설. 선택지가 많을수록, 비교 대상이 많을수록 오히려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선택지가 6개에서 24개로 늘어나자 관심은 1.5배 늘었지만 구매는 10배 줄었습니다. 더 많은 선택지가 더 많은 후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2002년 하버드대에서는 또 다른 실험을 진행합니다. 청춘 남녀들을 모아 온라인 데이팅 앱으로 매력적인 이성들을 보여줍니다. A 그룹에게는 6명만 보여주었지만 B 그룹에게는 24명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 1명을 골라 데이트를 하게 합니다. 그 결과 A 그룹은 B 그룹보다 자신의 데이트 상대에 더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실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그룹은 데이트 상대를 중간에 바꿀 수 있게 했고 다른 그룹은 상대를 절대 바꿀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24명을 봄 번복하는 그룹은 상대에 대한 만족도에 68점을 주었지만 6명만 봄 번복 불가 그룹은 90점을 주었죠. 22점 차이입니다. 이건 당신이 결정장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만족을 낮추는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2010년 독일 심리학자 쉐이베에는 잼 실험 이후 발표된 수십 개의 연구를 종합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평균 효과는 거의 0에 가까웠어요. 어떤 연구에서는 선택지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오히려 올라가기도 했죠. 그래서 연구자들이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건 선택의 역설은 특정 조건에서만 발생한다는 거였어요. 어떤 조건이냐면요. 첫째, 선택이 복잡하고, 둘째, 중요한 결과를 수반하며, 셋째, 선호가 모호하고, 넷째, 비교 기준이 불분명할 때. 그러니까 과자 고르기나 음악 플레이리스트는 선택지가 많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연금 플랜, 직장, 배우자처럼 복잡하고 중요한 선택은요. 선택지가 많을수록 뇌가 과부하에 걸립니다. 하버드대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 교수는 학생들에게 사진 수업을 듣게 합니다. 학생들은 캠퍼스를 돌며 사진을 찍었고 그중 최고의 2장을 뽑아 크게 인화했죠. 길버트가 말합니다. 이 중 하나는 학교 기록용으로 제출하고 하나는 집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2그룹으로 나눕니다. A 그룹에게는 사진을 제출하면 끝이라고 말했고 B그룹은 며칠 안에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사진을 바꿔준다고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A그룹 학생들은 자기 사진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B그룹은 사진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죠. 사실 대부분의 B그룹 학생들은 실제로 사진을 바꾸지도 않았어요. 그냥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만 열려 있었을 뿐인데 뇌는 계속 후회하고 의심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실험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학생들을 불러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이라면 A그룹과 B그룹 중 어디 들어가고 싶나요? 약 70%의 학생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당연히 B그룹이죠. 바꿀 수 있는 게 훨씬 좋잖아요. 사람들은 바꿀 수 있는 조건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바꿀 수 없는 조건이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인간의 뇌는 선택의 퇴로가 막히는 순간 자동으로 그 선택을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최선이야. 이게 더 좋아.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진짜로 만족하게 되는 거죠. 심리학자들은 이걸 심리적 면역 체계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에 면역 체계가 있어서 바이러스를 막듯이 우리 뇌에도 심리적 면역 체계가 있어서 후회를 막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한 가지 조건에서만 작동해요. 되돌릴 수 없을 때, 번복 가능성이라는 문이 활짝 열려 있으면요. 이 메커니즘은 작동을 멈춥니다. 뇌는 만족하는 대신 계속 다른 가능성을 탐색하기 시작하죠. 저 사진이 더 나았을까? 다른 각도로 찍을 걸 그랬나? 아니, 다시 찍을까? 길버트 교수는 말합니다. 행복은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제작해야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환불 가능한 옷을 산 뒤 계속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보이는 경험. 구독 취소가 자유로운 서비스를 계속 갈아타는 경험. 이직이 자유로워질수록 현재 직장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경험. 이건 당신이 까다로워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애초에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에게 전화가 옵니다. 야, 다음 달 인도 배낭여행 갈 건데 같이 갈래? 당신은 고민해요. 멋진 여행일 것 같긴 한데 저번 주부터 썸 타는 사람도 있고 모아둔 돈으로 게임기를 사고 싶기도 합니다. 결국 당신은 안 간다고 대답해요. 인도는 나중에 가도 되잖아 라고 생각하면서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게임기를 샀는데 생각보다 빨리 질렸습니다. 썸은 일주일도 못 가 깨져버렸고요. 그런데 친구의 SNS에는 인도에서 찍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타지마할 앞에서 웃고 있는 친구, 바라나시 강가에서 찍은 일몰,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외국인들과의 단체 사진. 당신은 생각해요. 인도 게스트하우스에서 운명적 사람을 만났을지도, 어쩌면 여행이 내 인생 바꿨을지도, 친구는 그 여행으로 뭔가 깨달았을 것 같은데 나는 게임기나 샀네. 심리학에서는 이걸 반사실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만약 그때 다르게 선택했다면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서 선택하지 않았던 대안을 더 매력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만 떠올립니다. 어쩌면 인도에서 배탈 때문에 제대로 여행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고된 여행 탓에 친구랑 크게 싸웠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뇌는 그런 장면은 상상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보지 않은 길을 아름답게 꾸미죠. 반면 현실은 어떤가요?
모든 단점이 생생하고 선명하게 보입니다. 게임기는 먼지만 쌓이고 썸은 어색하게 끝났죠. 그래서 후회는 평생 갑니다. 가보지 않은 길은 영원히 검증될 수 없으니까요. 극대화자가 만족자보다 7배 더 불행하다는 사실 기억하시나요? 슈워츠 박사의 연구 결과 극대화자가 겪는 불행의 주범도 바로 후회였습니다. 극대화자는 선택하기 전에 모든 선택지를 비교합니다. 선택한 후에도 선택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 생각하죠. 저거 할 걸, 저기 갈 걸, 저 사람이랑 사귈 걸. 끝없는 만약에가 현재 선택의 가치를 좀먹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연봉을 더 많이 받아도 다른 회사에 갔으면 더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행복할 수 없는 거죠. 이건 당신이 부정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애초에 선택하지 않은 대안을 아름답게 포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연봉이 300만 원 올랐습니다. 날아갈 것 같아요. 드디어 승진 대상자의 이름이 올랐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기분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동료의 연봉은 500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갑자기 300만 원이 푼돈처럼 느껴져요. 방금 전까진 기뻤는데 지금은 화가 나죠.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절대값이 아니라 상대값으로 세상을 봅니다. 300만 원이라는 객관적 수치보다 동료와의 200만 원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선택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비교 대상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2020년 연구진은 6개국 7,40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브라질, 중국, 인도, 일본, 러시아, 미국. 결과는 놀라웠어요. 선택 과부하를 경험한다고 답한 사람은 14%였지만 선택 박탈, 즉 선택지가 너무 적다고 느끼는 사람은 51%였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선택이 너무 많아서 괴로운 게 아니라 선택이 너무 적어서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한국, 미국, 일본처럼 선택지가 넘쳐나는 사회에서는요. 극대화자들이 특히 괴로워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첫째, 선택지가 많으면 뇌는 과부하가 걸립니다. 둘째, 번복 가능성이 있으면 만족도가 낮아집니다. 셋째,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 환상만 생깁니다. 넷째, 비교 대상이 많을수록 현재 선택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문제는 선택이 많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극대화자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만족자들처럼 편안히 만족할 수 있을까요? 슈워츠 박사는 만족자들이 쓰는 특별한 전략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제약입니다. 선택지가 많아서 괴롭다면 나만의 룰을 만들어서 선택지를 강제로 줄이는 겁니다. 쇼핑을 한다면 쿠팡, 네이버, 11번가 다 보는 게 아니라 쇼핑몰 한 개에서만 비교하고 정해둔 10분 알람이 울리면 그냥 지금까지 본 것 중 제일 나은 걸 사는 겁니다. 넷플릭스에서 영화 고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장르 하나만 정하고 스크롤은 3번까지만. 그 안에서 썸네일이 제일 마음에 드는 걸 보는 겁니다. 완벽한 영화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두 번째, 배수진 전략입니다. 물건이 오고 하자가 없으면 택을 떼버리는 겁니다. 입사가 결정되면 사람인 링크드인 앱의 채용 알림을 끕니다. 다른 회사의 연봉과 복지 정보를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는 거죠. 스스로에게 선언하세요. 이건 내 운명이다라고요. 결혼, 직장, 점심 메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퇴로를 차단하는 순간 심리적 면역 체계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스티브 잡스 결정법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일에 몰두하기 위해 늘 같은 옷을 입었듯 고민의 규칙을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소개팅 후 2번 더 만났는데 여전히 대화가 즐겁다면 무조건 사귀입니다. 더 재거나 따지지 않고요. 우유는 무조건 A 브랜드, 패션은 무조건 B 브랜드. 다른 제품이 세일하든 말든 정해둔 걸 선택합니다. 아침 메뉴는 무조건 토스트와 커피. 점심 메뉴는 회사 근처 단골집 로테이션. 작은 결정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네 번째, 충분히를 입버릇으로 만드세요. 극대화자는 100점짜리 선택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90점짜리 결과가 나와도 10점 부족해. 이렇게 실망하죠. 그러니 최고의 맛집을 검색하지 마세요. 그냥 괜찮은 식당을 찾으세요. 나를 구원해줄 소울메이트, 나와 취향이 똑 닮은 단짝, 이런 기대를 버리세요.
같이 사는데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세팅하는 겁니다. 스스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가장 매력적이고 돈도 잘 벌고 성격도 좋아야 하는 내가 아니라 이 정도면 충분히 매력적이고 충분히 수입도 괜찮고 충분히 성격도 좋은 나. 이렇게요. 100점을 기대하면 90점도 실망입니다. 70점을 기대하면 80점도 기쁨이 되죠. 5번째는 감사하기입니다. 가지지 못한 걸 후회하는 대신 가진 것의 장점을 찾아내는 전략이죠. 새로 산 청소기가 좀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흡입력 좋고 디자인 예쁘잖아. 이제부터 다른 청소기들의 조용함은 떠올리지 않습니다. 내 남친이 친구 남친보다 키가 작아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내 남친 다정하고 연락 잘 되고 웃는 것도 예뻐. 없는 것을 세는 대신 있는 것을 세는 겁니다. 심리적 면역 체계를 직접 작동시키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정하거나 훈계하지 않겠습니다. 구조만 정리해 볼게요. 슈워츠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최고의 선택은 없습니다. 선택을 최고로 만드는 태도만 있을 뿐이죠. 천문학자에게 누군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밤하늘에 별이 몇 개나 있나요? 우리 은하만 약 2천억 개가 있지요.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별은 뭔가요? 천문학자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별은 지금 당신이 올려다보는 바로 그 별입니다. 오늘 밤은 그리 길지 않으니까요. 극대화자는 최고의 별을 찾습니다. 그리고 아무 별도 제대로 보지 못하죠. 만족자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온 별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 별이 충분히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어쩌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최고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것을 최고로 만드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선택지가 많아서 괴롭다면 이건 당신이 우유부단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구조를 알았으니 조금 다르게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남기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린 선택, 충분히 만족하고 계신가요? 콕콕 심리였습니다.